전우들이여, 혹시 베트남 정글에서 들려오던 백마와 맹호의 전설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전설을 듣고도 한국 따위라며 코웃음 치던 러시아 장교의 아들이 있습니다. 미군 출신 교수에게, 전투기 파일럿에게, 심지어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한국은 작고 별볼일 없는 나라라고 우기던 그 청년이 단 8주 만에 태극기에 격리하게 된 사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영상은 BTS도 올림픽 금메달도 아닙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310만 예비 전력, 베트남전 괴물 군대, 그리고 숨겨진 핵기술, 작지만 독하게,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세계 군사기술 판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러시아 대령의 아들이 충격 고백으로 증언합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영토도 자원도 없이 세계를 제압한 기적, 다 함께 확인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하일 페트로프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죠. 저희 아버지는 러시아군에서 대령으로 복무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부터 그 자부심을 물려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예일 대학에 온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영광이었거든요. 러시아 출신이라는 배경도 나름대로 특별한 위치를 점하게 해줬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K-팝이니 오징어 게임이니 하는 것들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한 나라라고 이런 관심을 받는 건지 말이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유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유신이라는 학생이었어요. 항상 조용히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 학생이 읽고 있는 책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책을 읽고 계시네요.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신이는 미소를 지으며 네, 제 나라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묘한 질투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하면 아직 멀지 않았나요?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유신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가치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저는 한국이 주목받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러시아는 분명 강대국인데 요즘 세계의 관심은 온통 한국에 쏠려 있는 것 같았어요. BTS니 기생충이니 하는 것들 때문에 말이죠. 며칠 후 국제정치학 세미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각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토론하자고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화두로 떠올랐죠.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성과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국력 면에서는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훨씬 앞서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교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유신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미하일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단순히 영토나 군사력만은 아니지 않을까? 한 미국인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영토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 기술력이나 경제 발전 속도를 보면 말이야.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국에만 관심을 쏟는 걸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경제 규모부터가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유신이가 처음으로 제 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유신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하일 씨, 저는 어떤 나라를 비하하거나 우열을 가리려는 생각이 없어요. 모든 나라는 각자의 역사와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제 화를 돋웠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자국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유신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던데 군사적으로는 어떤가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들아, 한국군은 결코 무시할 상대가 아니다. 베트남전에서 그들의 실력을 직접 봤거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도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국제안보론 수업에 새로운 교수님이 오신다는 공지가 있었어요. 전직 미군 장교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역시 군사 전문가라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선 교수님은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로버트 존슨 교수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첫 수업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실제 위치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업이 진행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군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계셨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 중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중국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군은 상대가 안 되지 않나요? 제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유신이도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하일 학생, 전쟁에서 중요한 건 숫자만이 아닙니다. 질과 훈련도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가 중요하죠. 다음날 점심시간에 중국인 친구 우보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보는 항상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친구였어요. 미하일, 어제 수업 들었어? 교수가 한국군을 너무 치켜세우는 것 같던데. 우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 14억 인구에 200만 군대잖아. 한국이 아무리 잘해봤자 5천만 인구에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우보가 신이 났어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중국은 핵무기도 있고 스텔스 전투기도 자체 개발했다고. 제20 전투기 알아? 완전 최첨단이야. 우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유신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키웠어요. 정확히 그거야. 한국은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은데 중국 같은 대국과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 솔직히 한국의 세계적 관심은 그냥 일시적인 트렌드 아닐까?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유신이의 반응을 슬쩍 살폈어요. 다음 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한 학생이 중국군과 한국군의 비교에 대해 질문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드디어 현실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칠판의 숫자들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의 현역 병력은 약 48만 명입니다. 여기에 예비군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어요. 한 학생이 70만 정도요? 라고 답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을 포함한 총 병력은 31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전투 요원들이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310만 명이라니 중국군의 정규군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모든 성인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즉, 전 국민이 잠재적 전투 인력이라는 뜻이죠. 우보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은 핵무기도 있고 최신 무기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보 학생, 계란이 부하해서 바위를 밟는 경우를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비유에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작고 약해 보이는 것이 올바른 준비와 훈련을 통해 거대한 것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사례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터득한 나라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너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우보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인터넷으로 한국군에 대해 찾아봤어요. 검색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규모, 첨단 무기 보유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 전 국민이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310만 명이 모두 전투가 가능한 건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공식 자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에 우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하일, 지난번 수업 이후로 계속 찜찜해. 교수가 한국을 너무 띄워주는 것 같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맞아. 아무리 그래도 무기의 질과 양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잖아. 한국이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도 최신 무기 앞에서는 무력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우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 우리 중국은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 항공모함도 여러 척 있고 말이야. 우보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우보가 적극적으로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군의 훈련도는 인정하지만 무기 체계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지 않나요? 스텔스 전투기나 항공모함 같은 전략 무기 말입니다. 교수님은 우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한국은 K9 자주포와 F-3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죠.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 내구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이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외였어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건 몰랐거든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F-35의 경우 더 놀랍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F-35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죠. 이 전투기는 단순히 스텔스 기능만 가진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의 핵심이에요. 우보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20도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우보 학생, 전투기는 만들기보다 운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조종사 훈련, 정비 체계, 부품 공급망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죠. F-35와 K9은 믿고 쓰는 무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믿고 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실전에서 고장나지 않고 필요할 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라도 고장이 잦거나 조작이 복잡하면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죠. 한국의 무기들은 실전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국의 무기 체계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항공기 엔진이나 정밀 전자부품 같은 경우 말이죠. 우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중국의 군사력이 과대평가됐다는 말씀인가요? 과대평가라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한국은 작은 규모지만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밀성의 힘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우보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미하일,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우보가 의기소침하게 말했어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정말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었고 한국산 무기들의 평가도 상당히 높았어요. 정말 무기의 질이 양보다 중요한 건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러시아도 무기 수출 강국이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무기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KAIT-50 고등훈련기,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 상당히 많은 무기들을 독자 개발했더군요. 이게 정말 맞나?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객관적인 자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다음날 우보와 다시 만났을 때 우보도 비슷한 정보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미하일, 한국이 정말 무시할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무기 기술도 그렇고 수출 실적도 그렇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나다면 왜 세계에서 그 위상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낮게 평가받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음 주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뭔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학생들이 모두 집중했습니다. 제가 한국군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는 1970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 소위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의 실제 전쟁 경험담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저는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군대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첫 번째 합동작전에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군은 괴물이었어요. 괴물이라고 하시면?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효율성과 충성심의 괴물이었습니다. 저희 미군이 하루 종일 고생해도 점령하지 못한 고지를 한국군은 반나절 만에 점령했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장비로 말이죠. 교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한국군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탄약이 떨어져도 식량이 부족해도 부상을 당해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그렇게 활약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971년 2월의 작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대가 북베트남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포위됐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군 백마부대가 구원작전을 펼쳤어요.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투를 벌여서 저희를 구해냈습니다. 괴물처럼 강한 한국군 덕분에 저를 포함한 64명의 미군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군이 미군보다 강했다는 말씀인가요? 강하다기보다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작전을 완수하는 유일한 군대였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미군은 물량과 화력에 의존했지만 한국군은 정신력과 전술로 승부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전은 미군의 전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몰랐거든요. 한국군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적응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글 전투 시가전, 산악전 어떤 환경에서도 즉시 적응해서 최고의 성과를 냈어요. 그들은 장비가 부족하면 현지에서 구하거나 만들어서라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런 임프라비제이션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 군대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군의 전투 방식이 특별했나요? 네, 매우 특별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빛났어요. 한국군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팀워크로 싸웠어요.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즉시 그 역할을 대신했죠. 그리고 그들은 절대 동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드는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군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는 건 그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군대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러시아군도 강하지만 이런 식의 찬사를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교수님, 그럼 지금도 한국군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베트남전 당시와 달리 지금은 최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죠. 이것은 단순히 병력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국민이 기본적인 군사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후보가 또 질문했어요.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첨단 장비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첨단 장비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드문 나라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그렇게 활약했다는 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정말 그렇게 강했나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군인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다.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전설이 됐거든. 아버지의 말씀이 교수님의 증언과 일치했어요. 그들의 전투력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 정신력과 단결력이 무기보다 강한 경우를 한국군에서 봤다고 들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밤늦게까지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활약상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백마부대, 청룡부대, 맹호부대 등 한국군 부대들의 전과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군의 사상자 비율이었어요. 미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거든요. 같은 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싸웠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말 한국군이 그렇게 뛰어난 건가?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수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현재 국제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나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트럼프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시나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아시아의 균형자로 본 것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은 줄이는 전략이죠. 하지만 핵무기 개발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국은 이미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니요?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대국입니다. 원자력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미사일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죠.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억하시나요?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작도 가능합니다. 후보가 불안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이 정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든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핵무기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대답에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런 기술력이 핵무기 개발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의지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결심한다면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학생이 궁금해했어요. 기술적으로는 1년 이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수님의 답변에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이미 모든 기술적 기반이 갖춰져 있거든요.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니요.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전투 자율성과 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작전 통제권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완전한 독립적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후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한국이 정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균형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침략적 성향이 없는 나라거든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를 침입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방어적 자세를 취해왔죠. 핵무기도 마찬가지로 방어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 핵무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나라라니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강국이었던 겁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반도체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 2위였고 조선업에서도 세계 1위였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세계 5위 수준이었어요. 이런 기술력이면 정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자체 기술로 KAI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항공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미사일 기술은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감춘 기술력으로 세계 최강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교수님은 더욱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진짜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지도를 그리시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아시나요? 교수님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크기를 비교해서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면적은 미국의 1%도 안 됩니다. 인구는 중국의 4% 수준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원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국은 석유도 천연가스도 철광석도 거의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중동 국가들을 보세요. 석유 덕분에 부유해졌죠. 러시아도 천연가스와 석유가 있고 중국도 광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교수님이 세 단어를 칠판에 크게 썼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노력과 두뇌로 만든 기적입니다. 후보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중국도 같은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했죠.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처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삼성을 보세요. 교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삼성 제품입니다. 경쟁사인 애플조차 삼성의 기술을 인정하는 거죠. 조선업은 어떤가요? 한국의 조선소들이 만드는 배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배들입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 한국이 아니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후보가 또 반박했어요. 하지만 중국도 조선업이 발달했는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주로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을 만들어요. 하지만 한국은 LNG선, 드릴십, 해양 플랜트 같은 초고난도 선박을 전문으로 합니다. 기술의 격차가 10년 이상 난다고 봐야 해요.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셔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현대차는 일본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말이죠. 교수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한국이란 존재 자체가 압도적인 메시지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인구가 적어도 얼마든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증명이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비하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은 의지와 두뇌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로 승부한 거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이 이룬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신이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유신 씨 미안해요. 그동안 한국이란 나라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유신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미하일 씨. 모든 나라는 각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신이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희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러시아의 문학이나 예술, 과학기술도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자신감이란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웃으셨어요. 아들아, 이제야 깨달았구나. 군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도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베트남에서 함께 싸운 러시아 고문관들에게서 한국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동안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바닷물은 마실 수 없지만 사람은 강가에 모이는 법이다. 갑작스러운 비유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큰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다. 바다는 크지만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어. 하지만 강물은 작아도 깨끗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나? 아버지의 비유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하다. 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작지만 깨끗하고 정확한 나라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에 모이는 거야. 기술과 품격을 갖춘 나라는 흔하지 않다. 러시아는 크고 강하지만 한국처럼 정교하지는 못해. 아버지의 솔직한 평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뛰어나다기보다는 다르다고 봐야지. 아버지가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러시아는 거친 힘이 있고 한국은 정밀한 기술이 있어. 둘 다 필요한 거야. 아버지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아, 진정한 강국은 스스로 증명하는 나라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나라 말이야.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군요. 맞다. 한국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결과로 말하는 나라야. 그래서 더 인정받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누구나 그래. 자기 나라의 자부심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법이지. 하지만 진정한 애국심은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야. 자기 나라를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자부심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을 배워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연구해봐. 그리고 그걸 러시아에도 적용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게 진정한 애국이야.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미하일, 너는 지금까지 뭘 한 거야? 한국을 비하하면서 제 자신을 높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기술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우보를 만났을 때 우보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미하일, 나도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맞아, 우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제 한국을 라이벌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봐야겠어. 우보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성숙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의 성공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배우려는 자세 말이죠. 며칠 후 도서관에서 유신이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유신아,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유신이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저는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신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무슨 말이야? 유신이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신이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제 말을 들었어요. 미하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모든 나라는 각자 고유한 가치가 있으니까. 아니야, 한국은 정말 특별해. 제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지? 유신이의 눈에 약간의 당황이 스쳤어요. 아마 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유신이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에게 배울 게 정말 많고 그게 바로 한국의 장점인 것 같아.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고 노력하는 자세 말이야. 그때 우보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저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하일, 유신아, 같이 있었군. 우보, 여기 앉아. 제가 의자를 권했어요. 우리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우보는 어색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비하했던 것이 부끄러웠나 봐요. 유신아, 미안해. 우보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도 그동안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 유신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처음엔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품위가 있는 것 같아.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화내지 않고 이해해주다니. 유신이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
다만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우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신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중국이 더 크고 강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을 우습게 봤어. 하지만 크기가 전부가 아니었어. 맞아. 제가 동의했어요. 러시아도 크고 강하지만 한국처럼 정교하고 효율적이지는 못해. 서로 다른 장점이 있는 거지. 유신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 저도 러시아와 중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주기술이나 문학, 음악은 정말 훌륭하잖아. 중국의 역사와 철학도 깊이가 있고. 저는 감동했어요. 유신이는 정말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신아, 앞으로 우리 친구로 지내자.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친구 말이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유신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그날부터 저희 셋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공부했어요. 특히 저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교육에 투자했는지, 어떻게 기술 개발에 집중했는지, 어떻게 세계 시장에 도전했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몇 주 후 국제정치학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성공 요인과 다른 나라에 주는 시사점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이 아닙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정신적 가치와 사회적 결속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은 개인의 성공보다 사회 전체의 발전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비전에 투자했어요.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른 학생들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적 강국이 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유신이가 다가왔어요. 미하일 씨,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저희 나라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고마워 유신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배우고 싶어.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요. 그래 아들아. 그게 올바른 생각이다.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강한 나라들은 서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도 해야 하는 법이야.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러시아의 자원과 영토, 한국의 기술과 효율성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날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던 과거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대신 한국에서 배우려고 노력했고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발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한국인의 품격,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고가 된 한국의 기적. 이 모든 것이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저는 러시아와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겸손함과 끈기를 가지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